쾌락의 독서. 자, 이제 처형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기억들은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다. 처형과를 처음 읽었을 때의 기억도 그 중에 하나다. 봉천덕 살던 시절이니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5학년 때다. 무슨 학생을 위한 역사 이야기 전집 같은 책인데 사파도 글도 예술이었다. 호동왕조와 낙랑공조, 설고, 청간조, 온달과 평강, 공조, 원해와 의상, 양만청 등의 이야기가 한편 모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했다. 분명히 어린이 내지 소녀용 전집일 텐데 그런 어른들이 성숙한 감정을 섬세하고 묘사하고 있었다. 자존심 강하고 억센 북부 여자 낙랑이 삐딱하게 구는 전국왕자 호동과 밀당하다가 혼력이 발표되자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정이 담긴 눈으로 호동을 응시하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을 읽으며 덩달아 설레던 심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이 전집 신라편 중에서 처형 이야기에 이상할 정도로 묘사되었다. 다리가 넷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내를 역신에게 받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고 책은 설명해 주지 않았다. 여하튼 아내를 빼앗겠다는 것은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라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처형은 잠시 응시하더니 칼부림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라고 노래 한 자락 남기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이었다. 그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이건 분명히 그때 나 같은 꼬마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처형의 그 태도에 매료되고 말았다. 멍하니 태도에 덥구나. 더워서 매료되었다. 자, 그런 순간이 두 번 더 있었다. 두 번째는 영화 백조에서였는데 KBS 명화극장에서 본 것 같다. 초등학생 주제에 에스의 비비 언니 등 고전적인 미인에 반해 있었던지라 정인경 그레이스 켈리에 홀딱 반하며 보기 시작했다.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왕자와의 결혼에 성공해야 하는 가난한 공주 그레이스 켈리. 근데 이놈의 왕자 엘리 기니스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 많은 그레이스 켈리의 미모에 무심하기만 하다. 그 와중에 미남 가정교사와 로맨스에 권해하는 공주 가문과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쫓아야 하나 질풍노도의 순간들이 지나고 결국 연인과 이별을 맞는데 영화는 그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기만 하던 왕자 엘리 기니스가 모든 것을 포기한 공주에게 다가가서나 우아하게 에스코트하고 자신의 세계로 이끄는 라스트 씬으로 끝난다. 난 이 라스트 씬의 엘리 기니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레이스 켈리의 미모조차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사실 영화 내용은 대충 희미하게만 생각나고 이 라스트 씬만 선명하게 기억한다. 신분의 격차를 넘어 공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가정교사가 원래 남자 주인공인데 그 친구는 얼굴도 무엇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자기와 혼담에 오가는 공주의 이 질풍로드를 한 발짝 뒤에서 지켜만 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미는 엘리 기니스만 내리에 남아있을 뿐. 아니 질풍로드 사춘기 초입의 사내 녀석이었던 나는 엉뚱하게도 왜 이런 것에 밀어되었던 걸까. 마지막 고등학생이 되어서 읽은 황석영의 장일선의 한 장면이다. 강대마을 우두머리 손돌 노인은 오래갈 데 없는 처자 묘옥을 거두어 화살표에다가 묘옥이 장길산에 대한 연정으로 길을 떠나자 가진 모든 표현을 보충해 넣어준다. 그녀가 떠난 후에 손돌 노인은 소가집에 불을 놓고 한바탕 마지막 강대춤을 출고는 잘 놀다 가오라는 말을 남기고 초연히 불로 뛰어든다. 이 세 장면에 왜 소년 시절이 내가 그리 매료되었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저 상을 바라보는 어떤 한 태도에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
집중하지 않고 가장 격렬한 순간에도 자신을 객관할 수 있고 넣어야 할 때는 홀연히 넣어버릴 수 있는 삶의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태도랄까. 그러다가 아무런 혈망도 감정도 없이 죽어있는 심장도 아닌데 그 뜨거움을 스스로 갈무리할 줄 아는 사람. 상처받기 싫어서 애써 강간 척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삶이란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채 잠시 스쳐간 것들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눈부시게 반짝인다는 것을 알기에 너그러워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물드는 것은 어린 시절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에 동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어려서부터 어떤 결핍도 없이 세상이 모두 나를 위해서 커다란 선물 상자 같기만 했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물론 동경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도 내 삶에서 그런 태도를 견지해온 것도 아니다. 원래 동경이란 그런 것이다. 정독도서관, 독서교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정독도서관 독서교실에 다니겠다 하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고 배정되어서 그래서 독서교실이랑 돌돌 그랬지만은 어차피 나는 불의를 찔끔 잘 찾는 아이였다. 독서교실에서 같은 책상을 쓰는 육명조 인근 여중에서 온 중산 누나가 있었다. 단아하고 차분한 그런 학생이었다. 책보다 그 누나 얼굴을 훔쳐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서로 책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항상 조금씩 성공했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털털거리지 않았다. 남들과 함께 앉아서 읽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여름은 빨리 지나고 독서길도 마지막 날이 되어서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시끌벅적 몰고 다니던 나이키 잠바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정삼 형이 나와서 부른 노래는 기도하는 벽 영필의 오빠의 비련이었고 장례는 강단의 분위기 앙콜의 외침 속에 여직게 장례를 정리한 형은 이번에는 노래 말고 춤을 출게요. 나는 뭘 했냐고? 자, 세계의 명시선 어쩌고 해적관 책에서 열심히 읽었던 금피들에게 문의던 하늘을 써놓은 영단이 하늘의 영단. 가슴이 뛰고 머리가 멍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다들 집으로 가는데 나는 골목길에 많은 효자등의 길모퉁이에 개인이 서 있었다. 실은 그 눈을 기다렸다. 마주쳐봐야 잘 가라고 인사나 한 번 했겠지만 한참 만에 나타난 누나에겐 동행이 있었다. 예상하셨겠지만 기도하는 얼른 숨어서 지켜보는데 둘은 원래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약간 구강돌처럼의 기도하는 계속 오도방정을 떨어대며 수다를 떨었고 조용한 누나는 미소를 띤 채 그 수다를 들어주며 걷고 있었다. 홀로 들어가는 골목길의 개똥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젠장 시청은 세금으로 다 뭐하는 거람? 호르몬 과잉기의 책 읽기. 사춘기의 호르몬 폭탄은 독서 취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학교 중에 배드신이 난무하는. 그래서 후진국 지식인의 고뇌를 엿보기도 되고 고대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새삼 깨닫기도 했다. 로이머 줄리엣. 서포 김만중의 구멍을 넣고 읽었던 이야기도 기억난다. 교과서에서 속세의 부귀영화와 정력이 하나 물거품에 불과한 헛된 것임을 저지로 한 작품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실제 읽어보니 헛되기는 무슨 양소유가 첫 여인 진채원과 마누라한테 부터 흐드러진 머리카락은 귀 밑으로 흘러내렸고 관심은 서양 문학으로 이어져서 수탕들의 적가허 모파상의 벨라미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를 읽으며 프랑스 양소유들은 손에 땀을 쥐며 응원. 사춘기 사내 녀석의 과잉 분비되는 호르몬이란 그 위력이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세계문학사의 난해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조차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에게서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났다로 시작하는 강신제의 젊은 느티나무를 여학생들 하리케인 로맨스 읽듯이 가슴을 설레며 선수의 남풍에서 세영의 태양을 새롭다 박하성의
드라마 같다고 느끼면서도 여자 캐릭터들이 다 이쁘고 매력적인 것처럼 묘사되어서 남주인공이 감정이입하며 열심히 읽기도 하고, 같은 맥락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연애소설은 시엔키 에비치의 쿠오바디스, 기독교 서실 아니냐고 천만에 리기아가 정성을 입은 비키 교수를 간호하며 어떻게든 전도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을 하자 더 비니 키니우스가 갑자기 그녀의 앞치마에 얼굴을 묻으며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을 봐라. 오만하고 독선적이던 저걸 이세가 여주 때문에 사랑의 눈을 뜨는 그 숱한 한류 드라마 어느 장면보다도 찌릿찌릿하다. 오죽하면 이렇게 구운몽도 그렇고 쿠바디스도 그렇고 난 저자의 의도나 작품 주제와 관계없이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에 매혹되곤 했다. 헤세의 지와 사랑을 읽으면서 너무나 당연히 나는 늘 유혹에 빠지고 사고를 치고 이것이 사춘기 호르몬이 이끄는 책 읽기였다. 게다가 호르몬 가행 사춘기 소녀는 불순한 동기로 어린 책들을 마구잡이로 읽어댔지만 그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체득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다. 우리의 비극적인 근현대사, 처절한 가난의 고통,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 또 작가마다 다른 문체의 매력, 이야기의 흡입력, 글의 멋과 맛, 이런 것들이 읽어졌다는 거네요. 책을 고르는 나의 방법, 짜샤의 이론. 늘 책을 찾아서 헤매던 어린 시절과 달리 요즘 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읽을 책이 없는 아이러니에 빠질 때가 있다. 내가 찾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은 단순하다. 일단 읽어보는 거다. 물론 일부만 맛보기로 한 30페이지 정도 읽어봐서 재미있으면 사서 읽곤 한다. 이제 30페이지 훨씬 넘었으니 여러분도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정도 읽어서 읽을만 했던 책은 마저 읽어도 후회 없는 편이다. 짜샤이가 맛있는 정식당은 음식 맛있더라. 내 경우 책 고르기도 짜샤이 이론이 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권의 책이 갖고 있는 한 요소 중에서 나는 유독 원칙에 좌우되는 편이다. 책을 듣고 내 취향의 글이란 뭘까 생각해봤다. 어깨에 힘 빼고 느긋하게 쓴 걸, 하지만 한 문단에 적어도 한 악센트 있는 걸, 너무 열심히 쓰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잘 쓴 걸, 객가보다는 고양이가의 글, 시큰둥한 글, 천연덕스러운 깨알 객으로 되게 만드는 걸, 이쁘게 쓰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촌수를 쳐야 하는 걸, 간결하고 설득하고 위트 있고 추적이되 가시적이지 않으며 적당히 시니컬한 글, 이런 스타일의 글이라면 화학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책이든 겉털 가위 제조업계의 흥망성쇠에 관한 글이든 즐겁게 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좋고 이쁜 것만 보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굳이 읽기 싫은 글은 더 이름값 때문에 힘겹게 읽으며 사서 고생할 필요 있나 싶다. 국내 작가로는 우선 김연수가 떠오른다. 그가 전문적으로 자전거로 분실당한 결과 나는 자전거로 분실당한 사람의 멘탈이란 왜 하필이면 내 자전거를 설마 그럴 줄이야. 사이에서 서서히 붕괴하는 것을 기다렸다. 이유는 자전거 도둑이란 바로 옆에 버려둔 자전거가 수십 대 방치되어 있는데도 꼭 잘 타고 다니는 자전거만을 훔쳐가고 왜 하필이면 내 자전거를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방법으로 훔쳐가며 설마 그럴 줄이야. 새로 산 자전거나 최근에 손을 본 자전거만 훔쳐가기 때문이다. 왜 하필이면 내 자전거냐고? 그런 점에서 자전거 도둑들은 내러티브를 상당히 증시하는 건지 모르겠다. 왜 하필이면 설마 그럴 줄이야? 빌가며 느낄 때 독자들은 이야기 속의 전경이 빠르게 감정이입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김연수의 상 받은 유명한 작품들이 그리는 소소하고 귀여운 문장들이 더 내 취향이다. 나는 왠지 김연수 하면 동시에 김정아가 같이 떠오른다. 만약에 내 취향의 글들 프로듀서 얘기를 벌인다면 제일 높은 의자에 앉을 이는 스티븐 핑크다. 이번에는 내 취향 운운이 아니라 동경이 더 정확한 그런 글이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랴. 내가 소개한 두 구절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앞의 바닥이만 한 시간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선시대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워했다. 이 그림 속에서 나는 나를 길러준 이 강산을 사랑하였다. 황연선의 밤이 선생이다 중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탐미적인 글을 쓰지 않는다. 자기도 지적인 글도 잘 견디지 못한다. 시흥의 도덕에 처해서 미문을 연이어 토해내는 그런 질색이다. 시문을 그려자 칼의 노래는 좋아하는데 자전거의 행한 끝까지 읽지 못했다. 물론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앞서 내가 쓴 한마디 중에서 핵심은 당연히 서늘하게이다. 민망한 고백을 하자면 난 밤이 선생이다. 너무나 푹 빠진 나머지 다른 책 소개글조차 평소 내 스타일과 완전히 다르게 쓰고 말았다. 자, 김영갑의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아래 글은 이 책의 제목은 과거의 형이다. 그렇다. 김영갑은 그 섬에 있었다. 기적같이 아름다운 제주 정성간 들녘에 여명이 다가오는 풍만한 얼음은 또 연인도 휘룩 차진 게 하나만 목숨에 걸고 있고 비바람만 겨우 피어난 단칸방에서 필름살돈을 남기려 굶주림을 참고 있었다. 365일 구석구석의 아름다움을 남김없이 탐하며 들짐승 마냥 산증을 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적어가 있었다. 르게릭병으로 시험본 사항을 선고받고 치료를 거부하며 몸의 근육들이 녹아 없어진 것을 견디고 있었다. 그러나 정상은 마을 폐기를 밀려서 자기 묘지 갤러리 두목을 돌 등이 모아서 있었다. 그리고 투병 6년 만에 자기 손으로 만든 그곳 마당에 뼈가루가 되어 뿌려졌다. 그렇다. 김영갑은 그 섬에 있었다. 이 책은 그의 유혼이다. 감히 선생의 문체를 흉내내 본 셈인데 역시 어깨에 힘 빡 들어간 아마추어의 과욕이 느껴져서 민망할 따름이다. 그런데 책을 고르는 짜사의 이론을 이야기하다가 어느새 내 취향의 글들을 덕후 기질을 드러내며 신나게 소개하느라도 왠지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자, 함께 읽기의 매력. 짧았던 정덕 독서관 독서교실의 기억은 대본 써먹기도 했고 책을 매기로 하는 상호작용 함께 읽기의 매력을 제대로 느낀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판사로 근무할 때였다. 젊은 판사들이 독서 모임을 만드는 중이라며 내게 회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해왔다. 그때 내가 책을 쓰기 전이었는데 법관 게시판에 정전 첫책 판사 유감의 모태가 되는 이런저런 글을 쓰던 때이었다. 판사들이 독서 모임을 만겼다고 하니 뭔가 대단한 모임인가 싶어서 쩌지는 일단 방금부터 했다. 잡글을 쓰는 취미가 있기는 하지만 별 대단한 책을 읽은 것도 아닌데 괜찮기는 적 모르니 상관없단다. 만화본의 모임의 저축은 아이 키우랴 야근하랴 쉴 틈이 없는 30대 워킹맘 판사들이었다. 매달 하루라도 혼자는 자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절실함이 만든 모임이란다. 한 판사가 멋들어진 이름까지 지었다. 북홀릭. 매달 책을 한 권씩 정해서 읽은 후에 점심을 먹으며 편하게 수다를 떨며 또 다음 달에 읽을 책은 회원들이 추천한 책 중에서 다수길로 선정했다. 모임에 나가본 후에 별 대단한 책을 읽어온 것도 아닌데 운운했던 내 생각이 어리석은 선입견이 없어 알게 되었다. 북홀릭 회원들이 함께 읽은 책 중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은 구배시의 행복 여행이었다. 솔직히 이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면 나 스스로 읽어보았을 리가 없는 책이다. 읽고 난 후에 너무나 뻔하고 무난한 인생론을 담은 어른을 위한 동화 아닌가 하는 것이 내 감상이었다. 그런데 모임에 가보니 다들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가?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졌다. 그제서 이렇게 들었다. 매달 하루라도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싶은 절실함이 만든 모임이라는 말의 의미를 30대와 경황 판사들이 말이 담고 있는 산증거를 올정의 시절은 쉽게 잊히는 법. 어느 부정판사가 된 나는 이 젊은 배석 판사 또는 단독 판사들이 얼마나 일에 지휘고 조직에 지휘고 가정에 지휘가 있는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날의 책 대신에 저녁 시간에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기로 했는데 극성에 가보니까 나와 있는 사람은 달랑 2명뿐.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어떤 적이 물었다. 눈물이 핑 돌아던다. 어떤 장면이야 벌었더니 예상치 못한 답이 들어왔다. 극성에 온 게 1년 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핑 돌았다는 것이다. 30대 워킹맘 판사였다. 평소 한 달에 한번 점심 모임 때는 10명 넘게 나오던 회원들이 겨우 2명 나온 이유다. 아이들의 저녁은 2종이었다. 아이와 씨름하거나 힘겹게 아이를 맡기고 야근을 하거나 책을 선정할 때마다 쉬운 책이었으면 좋겠다. 다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걱정들부터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 책 소설을 뜨는 한 시간이 였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참석회원이 줄어서 위기를 겪어도 했지만 인천에 근무하던 3년 동안 부홀리 모임은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책을 꽃점이라 먼저 부홀리 첫 모임 때 읽은 이하 사문집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있다. 작가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문화대혁명 당시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반일을 급속하게 전민자본주의화된 현대 중국 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민혁명, 루신, 산채, 홀료 등 10개의 키워드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중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싶으면 잠시 머문 이방인의 시선으로 쓴 책들보다 그 나라의 현대사를 직접 겪으며 살아낸 작가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하지만 이해하지 않고 쓴 이 책을 읽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부컬리오의 소수파인 남성 법관, 그 중에서도 소수파인 공대의 절신 판사가 추천해준 책도 있다. 이런 것들 등등등등 해서 소지의 지식소설 자료, 예를 들어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소고 다큐멘터리라는 단편에서 시각적으로 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칼리그노시아, 실미증, 시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 외모 차이는 인식하는 데 대해서 미처 판단만을 못하게 하여 외모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하는 가성의 의학기술, 이것인데 장치시설 확대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을 다루고 있다.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하다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까지는 웬만한 작가들 누구나 가능하다. 그런데 테이드 장은 이 아이디어를 정형호진으로 펼쳐서 사회적인 차별, 진화 생물학, 신화, 인식론, 페미니즘, 자본의 논리 등 다양한 페미니즘을 통과시켜 보여준다. 칼리그노시아라는 설정 하나만 가상이고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논란은 이제 실제 슬퍼하게 리얼하다. 그리고 지적인 담론에 그치지 않고 소박한 사랑의 감정도 놓치지 않는다. 3년 동안에 참 다양한 책을 함께 읽었고 선정도서 외에도 각자 좋았던 책들을 서로 추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 블루드레스, 생각에 관한 생각 등등등등 상하게 나는 많은 책을 읽으셨네요. 함께 읽은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지만 목록을 들여다보고는 있으니 미소를 짓게 된다. 어떤 책을 누가 추천했는지 보이는 것 같아서 저 목록에는 내 취향과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지만 최소한 누군가 한 사람의 취향은 담겨 있다. 사람들이 제것과 다르듯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책들이 있었다. 흥미로웠다. 전직 CIA 거짓말 탐지 조사관들이 쓴 거짓말의 심리학을 읽으며 재판할 때 증인들의 거짓말에 썩지 않는 비법은 없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고 조금 어려운 책이나 과학 분야 책을 읽을 때에는 판사가 이렇게 무식해서 되겠나 서로 한숨을 쉬며 자책하기도 했다. 책도 책이지만 부컬리 워킹맘 판사들의 속리를 들으며 깨닫고 배우고 반성할 것도 많았다. 소소한 모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 즐거운 기억이 쌓인다. 나는 장정일의 삼정당 문고를 골랐는데 부컬리 모임의 기억이 좋아서 나중에 책을 쓰기 시작한 후에는 친분이 생긴 저자분들과 조촐한 책 모임을 하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혼자 무인도에서 좋아하던 책만 잔뜩 쌓아놓고 살고 싶은 로빈슨 크루소형 인간을 찾아온 나 역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구나 자각하곤 한다.
여긴선 그로서도 프라이디와 함께 지내게 된 후에 훨씬 행복해 하지 않았나? 누구에게나 많든 적든 타인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그 관계가 자유롭고 대등할수록 좋을 것이다. 책을 매기로 한 모임이야말로 그 좋은 이해가 아닐까? 이 험한 세상에 아직도 책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수다를 떨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남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대관령 양떼의 목장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피난처다. 물론 어디든 예외는 있는 법이니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서 김민희에게 야한 소설을 억지로 낭독시키는 변태 아저들 책 모임 같은 건 말고